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왜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경제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데 얼마 전에 체코에서 우리 원전 사업이 큰 수주를 했다고 다들 반가워했었는데 야 계약 하루 앞두고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계약 중지죠. 그냥 쉽게 말해서 네. 계약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먼저 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원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원전 수출에 대해서 예. 일단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뭐 가격 우위, 뭐 기술력, 뭐 지역적인 문제 이외에도 결국엔 정치와 많이 연결되고 예. 외교와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원자력에 대해서는 패권 국가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원자력을 수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해 핵무기를 좀 갖다 놓은 거와 비슷한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안보와 군사적인까지 영향을 되게 미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해외에서 원전을 수출하셨다는 것 자체부터가 예. 이미 패권 국가의 어느 도전을 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쉽지 그런가요? 않은 거군요, 원래. 네, 다만 미국의 이제 서포트를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다시 원전을 다시 하고자 하는데 예. 유럽은 프랑스의 안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미 과거에 폴란드, 뭐 불가리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웨스팅하우스한테 뺏겼어요. 예. 근데 원전은 되게 반복적으로 지어야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럼 프랑스 앞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기네 원가를. 근데 계속 뺏기고 있는 거죠, 안방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목리를 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한국이 체코 원전, 두쿠바니 원전을 수주하고 나서 네.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이 체코 원전 수주 건에 대해서 그때 목리를 한번 부렸는데 예. 일단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유럽의 체코 내에서 공공조달법의 안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통상적인 입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을 그거에 대한 걸로 해당하는 걸로 보고 통상적인 입찰 절차를 좀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생략을 했었고 그걸 근거로 EDF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작년 9월과 11월 달에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에 항소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거의 반독점 사무소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거는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과 IP 협정을 맺은 이후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을 뺐죠. 네, 문제 삼지 않는다고 네. 했죠. 예. 그렇죠. 근데 EDF는 여전히 수주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네. 논리를 부리기 계속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체코의 지방 법원에게 통상적인 반독점 사무소가 이거의 절차조차도 이에 대한 절차조차 밟지 않는다. 이것 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고 그게 했던 결과가 5월 2일이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고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를 하자면 프랑스가 자기 안방에 있는 원전 시장을 우리에게 뺏기기 싫어서 목리를 부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결론부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게 우리가 원전 수주하는데 장애물이 돼서 뭔가 판이 바뀌는 수준까지 갈까요? 이번 체코 예. 원전만 봤을 때는요.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과거에 2013년도에도 체코 두쿠바니 테밀리 원전 3, 4호기에 대해서 사업이 있었고 그때도 EDF가 탈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체코 정부가 그 사업이 경제성이 없는 것을 감안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전력의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철회를 하면서 이건 무효됐었거든요. 네. 근데 2022년 당시에 폴란드 원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세 기를 수주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EDF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압박을 가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로 이제 실제로는 가처분 신청까지는 안 예. 섞었고요.
근데 나중에 나온 거는 이제 폴란드 정부가 두 번째 원전 프로젝트일 때는 EDF의 원전을 좀 고려하겠다라는 단어를 이제가 알고 보니 좀 정부 간에 좀 네. 협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사례도 좀 비슷하게 좀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가처분 신청한 거에 있으면 철회는 충분히 법안에서 가능하죠. 근데 예. EDF의 프랑스의 미국, 유럽 내 경제적, 외교적, 특히 EU 텍소노미의 원자력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체코 정부도 EU 텍소노미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 입김이 클 수밖에 없죠. 텍소노미가 정확히 뭔가요? 친환경 설비를 갖출 때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 누가 주는 거죠, 그건? EU에서 전체에서. 예. 네네. 라고 결정이 돼 있고 거기에 지난 몇 년 전에 네. 원전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 당연히 그 많은 부분에서 유럽에서 독일과 유럽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하고 또 군사적 외교적 보로 강하다 보니 예. 입김이 셀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가정 중에 있다 보니 체코 정부가 무조건 이거를 반대 밀어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들긴 합니다. 법적으로 네. 문제가 네. 없지만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의 이제 좀 체코 원전이 추가적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좀 프랑스한테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체코 원전 두쿠바니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결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이걸 네. 취할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하면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여나 방금 말씀 주신 설명을 좀 봤더니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폴란드 사례를 보니까 네. 미국의 원전과 프랑스 원전이 서로 수주 전쟁을 했다가 네. 미국에서 우위를 점하니 네. 프랑스가 목리를 부렸고 네. 폴란드 입장에서 나름대로 다음번에는 프랑스 너희 신경 써줄게 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본 건데 네. 그거는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원전을 수주한 거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타협이 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앞서 서두에서 연구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에너지라는 것, 특히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라는 건 어느 국가의 안보, 외교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고려되는 요소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혹여나 프랑스의 목리가 일정 정도 어떻게 보면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우려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프랑스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네, 그다음 폴란드 당시에도 프랑스 쪽에서 정부에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가 폴란드의 경제적 에너지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번 것도. 이해했습니다. 네,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니까. 예. 네네. 정치, 외교, 국방 이런 요소 빼고요. 네. 그냥 우리나라 원전 기술과 관련돼서 여쭤보면 그래도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자꾸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적어도 프랑스나 미국의 원전에 비해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요소가 많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기술이란 부분을 예. 크게 보면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최첨단 기술인 거죠. 예. 설계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최신 안전에 관련 기술이나 추가적인 부분 붙어야 되는 것들인 같은 거는 설계 기술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훨씬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인데 다만 이렇게 원자력이나 발전소처럼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60년 이상을 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전에 있어서 전체 비용에서 건설비에서 인건비가 장비가 차지하는 거는 우리나라 봤을 때 한 50% 정도고요. 예. 나머지는 공사와 관련된 비용들이거든요. 근데 공기가 지연이 되면 이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이상의 건설 비용이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원전에서. 예. 얘네들이 우리나라는 리드 타임이 건설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한 8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네. 5년 같은 게 8년을 지연됐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게 12년, 16년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싱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 그런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장점이 있는 거죠. 일단 원전을 완성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에 있어서 파이낸싱이 원전은 더 중요한 건 앞으로는 파이낸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1980년대까지만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전략시장이 민영화되고 자유화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20년 동안 30년 정도 동안 유럽과 미국이 원전을 건설을 안 해오다면 서프라이체는 다 사라지고 규제를 할 인력도 다 사라졌던 겁니다. 네. 다시 이제 짓고자 하는 거죠. 예. 라고 하는데 물론 서프라이체인을 앞으로 국회석에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80년대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공기업들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파이낸싱 할 때 정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파이낸싱을 했죠. 예. 근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민영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이게 정부 해외부에서 돈을 땡겨와야 되는데 예. 아이비들이 글로벌 텍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들은 이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차입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80년대 정부 보증이었던 예, 거예요. 예. 이제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려면 파이낸싱 풀 자체를 줄여야겠죠. 예. 그런 면에서 한국의 납기 준수와 예산을 맞춘다는 게 되는 큰 경쟁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파이낸싱 풀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런 독특한 면에서 장점들이 많았네요. 그렇죠. 네.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까지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또 짧다는 것도 무엇보다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지적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때 두바이 때 원전 수주한 때도 비슷한 지적이 네. 많았는데 이거 수주 실적, 수주 성과 잡으려고 저가 수주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 기껏 다 지어주고 나면 결국 손해보는 장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네. 연구원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정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2기 원전 짓는데 그러니까 계약서부터 건설 완공까지 12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설을 찹을 뜨기 전에 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8년 정도 또 총 12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한국의 새로운 원전의 발주 나왔을 때 한 11조 7천억 정도가 네. 사업비입니다. 근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금액이 24조에서 26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가격을 가지고 해외에서 수주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코 원전은 36년의 완공이 목표거든요. 네. 그럼 총 12년입니다. 지금부터 딱 이 정도로 맞춰준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반영한 것까지 감안해서 2배 이상 가격을 받은 건데 예. 만일에 공기가 지연된다거나 또는 체코 원전 현지에서 인력들을 구입하고 훈련시키고 현지화시키려고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고 네. 그랬을 때 체코 정부가 그걸 받아주시냐 아니냐 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보지 못했고 이런 비용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야 봐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충분히 한수원이 비용을 반영했다라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11조 7천억 중에서 50%가 장비값이고 예. 한 25, 그다음에 건설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한 25% 정도 들고 파이낸싱하고 이런저런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런 말씀 주시죠. UA 원전 당시에도 한전이 EPC 건설만 가지고는 돈을 번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한전 기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비티, 다른 기자재 업체들은 다 돈을 벌었어요. 엔지니어링이나 예. 그리고 나서 완공 이후에 예. 그거에서 한전 KPS는 LTSA라고 해서 네. 장기간 운영하는 거요? 정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전 기술도 LTEA라고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도 체결돼 있고 환수원이 운영 수익을 잡습니다. 그리고 핵연료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익이 잡히고요. 예. 두산에너비티나 다른 기자재 업체들도 원전 60년 동안 운영하면서 부품이 계속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도 수익이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그 자체에서는 큰 돈을 벌지 못하지만 나머지 설계 관련해서나 다른 기자재 업체 돈을 벌고 운영 이후에 장기간 60년 동안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거가 아마 건설에서보다 더 큰 금액이 오히려 더 커요. 60년 동안 계속 교체하고 운영하고 그런 비용이 나니까요. 근데 그걸 감안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네. 수주 자체에서 꼭
저가 수주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0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득 얻을 수 있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가 수준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알 수가 알 없다는 수가 거죠. 없다. 예. 완공 시점 돼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런 소리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야, 이 단가는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이런 수준의 금액으로는 업계에서 평가하지는 않나 보죠. 제가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11조 7천억 중에서 장비값이 50%라고 하면은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6조 정도가 이제 나머지 건설에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26조에서 예. 6조인 장비값 빼고 그럼 20조가 건설 비용으로 거의로 있을 거라고 추정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정말 심플하게 계산하면 네. 그럼 한국에서 나가는 건설 비용 6조인데 유럽에서 20조면 3배 이상의 비용을 반영한 거고 예. 예비비가 일부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조건 적자냐 라고 지금 함부로 판단할 수는 아닐 것 같다. 충분히 비용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전 세계 원전 수주 시장에서 중국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 네. 중국도 원전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해외 원전 시장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아, 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원전의 대형 원전에서의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가격이라든지 리드 타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 지어오면서 경쟁력이 발생합니다. 예. 한국의 원전 건설비나 중국, 러시아의 건설비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진출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이미 해외에서 중국이 한 2건, 3건 정도를 이미 해외에서 수주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경쟁력은 아까 가격, 그다음에 리드 타임 이외에도 또 하나 있는 게 파이낸싱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요. 예.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 건설비에 대해서 정부가 차관을 해줍니다. 90%를. 야. 그러니까 가능하죠. 예.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미국이 이제 다시 원전을 부활하면서 예. 패권 전쟁을 일으키고 원자력도 하나의 패권, 제일 중요한 에너지 패권이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원전은 무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예. 우주 전쟁을 가면서 화성까지는 어떻게든 갑니다. 예.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돌아오려면 에너지가 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원자력으로 쓰려고 하는 이 되게 중요한 에너지 원이고요. 예. 패권과 관련된 입장에서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으려 하겠죠. 그런 거고 그러면 미국이 이 정치력과 어떠한 그 원전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줄을 중국에 설래, 미국에 설래 여기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분야에서 확실히 전략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면이 많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좀 더 큰 성과를 내려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보완 이런 고민을 좀 드는데요. 시장 자체를 보시면요. 예. 2023년에 COP28에서 원전을 3배를 늘리기로 했거든요. 네. 보고 현재 글로벌 원전 대형 원전이 400기가입니다. 글로벌적으로요. 3배를 늘린다니까 2050년까지 1200기가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순중부는 800기가 정도거든요. 네. 그 중에서 NEA라고 하는 원전 연구 협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400기가 정도가 대형 원전이고요. 예. 그 다음에 400기가가 SMR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미 한 180기가 정도에 해당되는 대형 원전은 이미 발주가 나왔고요. 앞으로 나올 시장이 120기가 정도 되거든요. 예. 물론 최근에 유럽이 추가로 탈원전했던 국가들이 추가로 원전 짓겠다는 애들 나타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SMR하고 대형 원전 2개를 나눠서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얼마 전에 맺은 웨싱하우스와 우리나라 IP 협정을 맺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지역별로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유럽. 예. 처럼 돈이 많은 국가, 예. 비싼 비싼 원전을 사줄 수 있는 국가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중동과 아시아를 가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구역이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좀 유럽 다 뺏기겠네? 예. 걱정을 많이 하실 거고, 예. 유럽 뺏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 시장이 한 36, 지금까지 나와 발주가 예상되는 게 36기가고요. 예. 나중에 물론 이탈리아나 이런
탈원전 국가가 새롭게 원전을 하겠다는 거 합치면 더 늘어날 겁니다. 한 예. 50기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중동 아시아만 하더라도 이 시장만 해도 한 거의 20기가 시장이 있고요. 이런 거고. 근데 좀 조셔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시사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면 네. 거기에 들어가는 미국은 설계만 해보고 뭐 부품이나 기자재나 이런 걸 만들어오고 건설하는 경험들이 너무 택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국한테 주는 아. 거죠. 한국과 미국의 협정을 맺어져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미국이 유럽을 수주해도 우리가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 얘기네요. 우리나라 기자재들은 네. K 원전이나 한전 한국 K 원전이 못 나갈 뿐. 네. 그리고 음. 중동과 아시아가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 통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